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센스쟁이 인사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31번째 정도 영상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사회제도와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수라고 학생이 적어줬는데요. 그지 같죠? 잘했죠? 이 글씨는 이제 5반의 신모 학생은 자기가 발로 써도 더 잘 쓴다. 나중에 여러분들 발로 쓰는 모습 우리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선의 사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 모습. 신분제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됐는데요. 원래 조선의 신분제라고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양반 중심의 사회였어요. 조선이 양반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혜택들 이 양반에게 이제 집중이 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반이 사실은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을 한번 신분층을 한번 보면요, 맨 위에 계층에 이제 양반 계층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들이 모든 경제적, 정치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지배층으로 분류되는 주민, 일반 행정 관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얼 이런 계층이 여기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농민이라든지 상민, 수공업자 등 일반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민들이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차별받는 천민,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노비의 존재가 이제 제일 대표적이죠. 이러한 견고한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러한 신분제가 조선의 경제라고 하는 게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공당 정치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맨 위에 양반 계층이 분열되기 시작을 하죠.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세력들은 권반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향촌에서 그 지방에서의 지배권을 가진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향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권력을 잃게 된 그러한 양반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직도 하지 못하게 되고 땅도 잃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경제력까지 잃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을 우리가 이제 잔반이라고 부르죠. 여기 여기서 핵심이 이제 잔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배층 중에서도 이제 권력을 잃고 여기서 밀려나게 된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죠.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인들과 이제 서얼들은 계속적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씩 높여가게 되고, 특별히 정주 임금 때 정주는 이제 백성들을 되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신분 차별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없애려고 한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바로 정조 때는 이제 규장각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규장각이 이러한 서얼들을 등용하는 등 굉장히 이러한 좀 파격적인 신분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이러한 중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주죠. 그래서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이제 상민들인데요. 이제 조선시대는 양반들은 여러 가지 특권 중에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상민들은 항상 세금 내는데 부담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끝나면서 국가 재정이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이 없게 되고, 그래서 신분을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합니다. 신분과 관직을 돈을 주고 그것들을 공짜로 팔기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납속책이라고 하는 것과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름칸을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돈을 받고 관직을 팔게 되면서 상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방법 말고도요, 족보를 위조하거나 그다음에 뭐 구입하는, 특별히 뭐 이러한 잔반들, 돈이 없는 잔반들에게서 이러한 족보들을 매입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상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이렇게 세상 조사해 보면 뭐 다 자기네는 뭐 양반 출신이나 막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양반 출신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죠?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이렇게 족보를 위조하는, 그죠? 그래서 김씨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대요. 김씨, 뭐 약간 박씨, 이씨.
물론 혹시나 뭐 가문에서 듣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상민들이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국가에서.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상민들인데 원래 천민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낼 사람들이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천민들 중에서 바로 상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이제 뭐 도마, 여러 가지 뭐 위조 등을 통해서도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가 정책으로 여러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특별히 노비들을 해방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노비의 숫자를 줄이고 상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먼저 첫 번째로는 노비 종목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죠. 원래 예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노비의 신분은 엄마와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였어야 됐어요.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어쨌든 엄마 아빠가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고 날 낳으면 둘 중에 한 명의 피에 노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뭐가 있다? 노비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바로 노비 종목법이라고 하는 게 정조 때인가 아무튼 그쯤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엄마의 신분을 좁게 만든 법이 바로 노비 종목법이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노비가 됐지만 이제는 한 명만 양인이면 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비의 숫자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유한 노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공노비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공노비를 해방시키죠. 공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노비들을 상민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차 양반과 상민들이 많아지게, 상민들에서 줄죠. 양반이 많아지게 되고 추후에는 이제 갑오개혁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노비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노비제라고 하는 것을 아예 폐지시켜버리면서 그때 우리나라 지금과 같은 이제 신분제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896년 정도 되니까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1896이니까 100도 하면 1996에 한 150년 가까이 됐나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제 선생님이 향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부터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권력을 잡은 세력들을 우리가 구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신향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세력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지배권을 둘러싸고 이 두 싸움을 바로 향전이라고 부르죠. 그냥 교과서에도 나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양반과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끼리 많이 다투었구나. 특별히 얘네들 좀 돈이 있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투게 되고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곳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기까지가 조선의 사회제도였다면 바로 조선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초콜릿 먹어요. 탕고추. 그래요. 또 제 유행어 거 아시죠? 지난 시간에 또 한번 넓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미는 거. 뭐? 너 달라고? 아씨. 이걸 달래. 줘요. 줘요. 미안해요. 되게 예의 있죠? 영상을 보는 친구에게 꿈꾸는 우리 학교 시스템이 있어요. 선생님 맨날 생각해봐요. 선생님 막 하루에 4번씩 똑같은 5번씩 똑같은 수업하고 얘도 앉아서 듣기 힘들고 지금 인터넷 시대 때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마음에 든다면 별풍선 오늘 신춘 학생이 지금 별풍선 5개 쏴주셨네요. 첫 시간에 막 얘기하고 출석 막 부르고 자, 영수 있나요? 채팅창에 네 이렇게 하면 힘든 거 이런 식으로 황파선 먹지 마. 괜찮지 않나요? 꿈꾸는 세상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올 것 같아요. 저 가끔 이 영상 찍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틀으시거든요. 목이 아파가지고 뭔가 약간 죄지는 느낌이야. 내가 불성실해 보이고. 아닌데. 그치? 어차피 쌤이 일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좀 그래요. 그래요. 뭔가 약간 직감과 이 인간이 그래요. 약간 여기서 인간을 본다는 좀 미안함 좀 있어서
그래요. 언젠가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영상을 틀려고 미리 틀어놓고. 자, 조선 후기죠. 후기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회를 다스렸던 그러한 핵심 사상이 뭐죠? 정리야. 성리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조선 사회의 곳곳에 있는 생활, 그다음에 뭐 정신, 세계 모든 것들을 다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정치는 계속적으로 싸움이 발생을 하고요. 백성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살기 어려워지고요. 신문제는 동요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데에 비해 이 성리학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성리학자들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그러한 현실에 뭔가 적합한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실학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러한 현실, 여기서 실자가 현실할 때 실자죠. 그죠? 현실에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대체적으로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의 뭔가 그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서 이 실학에는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학파죠. 바로 중농 학파와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의 농자, 농업이죠. 농업이요. 여기서의 상자, 상업. 상업만이 아니라 상공업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출신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얘들은 경기 남인의 사람이죠. 이번에 얘네들은 노론 중에서도 노론의 자제들이에요. 근데 사실 두 세력 모두 이때 당시 이러한 의견을 주장할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핵심 권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미 권력을 잃은 상태였고요. 거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이제 물론 권력자에 있지만 얘들은 대체적으로 청나라의 유학을 갔다 온 세력들로서 아직 정치적으로 핵심에 오르지 못한. 근데 나중에는 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시험범에서도 배우겠지만 애들이 이제 개화파에 연결이 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권력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의견들이 많이 받아들여지질 않죠. 이제 주장 내용이죠. 주장 내용은 이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 사회의 문제점이 바로 토지의 불균형에 의한 것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토지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토지개혁, 즉 지금 토지가 너무 불균형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토지를 균형 있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자영농을 육성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영농, 자기 땅, 내가 보유한 땅, 내가 농사 짓게 하자. 그래서 그 가족이 먹고 살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얘들은 기존에 있었던 지주제를 부정하죠. 한 명이 많은 땅을 보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실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는 이러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제 대표자가 중요한데요. 중농학파의 대표자는 유형원, 그 다음에 이익,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침범한 것 같은데 기분 안 좋네요. 나 완벽주의자, 그죠? 봐봐서 알죠? 못 느꼈죠?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완벽주의자. 그래요. 자,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우선 여러분들 핵심은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비교하는 데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학자들까지 주장 내용까지 알아두면 좋죠. 유형원 같은 경우는 균전론으로서 균전론을 딱 정의내면 요거예요. 토지를 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 이게 핵심 표현이고요. 이익은 한전론이죠. 이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영업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영업전만큼은 사고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정약용은 여전론이죠. 이거는 뭐냐면 마을 공동 농장을 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적이죠.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공동체 문화, 함께 사는 것들 노현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가는 좀 이런 진짜 이런 마을이 있어요. 이런 것들 추구하는 그런 마을이 있긴 있어요, 외국에. 함께 떠날까요? 네, 중상학파로 살펴보죠. 중상학파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얘네들은 중동학파는 분배에 좀 초점을 준다면 얘네들은 성장에 초점을 좀 둬요. 즉 중상학파도 농업을 무시하진 않아요. 얘네들은 생산량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산량 향상을 통해서 얘들은 상공업을 진흥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중농업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공정하게 잘 나눌까에 분배에 초점을 준다면 얘들은 빵이 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지면 우리가 나눌 게 많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량의 향상을 통해 상공업을 진흥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들은 청학문을 수용을 하자라고 합니다. 노론 자제들로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우리는 이 중상학파를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북학파라고 부르죠. 이들의 대표자는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박지원, 박재가인데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레를 잘 이용, 예전에 수레가 많이 없었나, 길도 잘 안 닦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레가 다니기도 힘들죠. 수레를 이용하자, 그 다음에 배, 선박을 이용하자, 그리고 화폐를 잘 이용하자,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박재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뭐 재물은 셈이다. 셈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르지 않아요. 셈은 계속 써야. 그래서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바로 소비를 강조합니다. 물건을 사주어야 경제가 계속적으로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굉장히 앞선 논리고요.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지전설. 지구가 자전한다. 그죠?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 전기에는 혼해강리 역대국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수원 같은 경우에도 신분제를 폐지하고 상공업을 진흥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두 세력 모두라 그랬니? 두 세력 모두 바로 양반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만큼 이 시기가 되면 양반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사라진 것이죠. 이런 실학과 함께 또한 나타난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사상이 바로 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학은 사실 이때 들어온 것은 서쪽의 학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 처음 들어온 건 거의 천주교였어요. 물론 왜 그러냐면 서양에서 처음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이 대다수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이죠. 선교사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과학기술과 함께 자신들이 믿는 천주교를 함께 들여오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연구가 되냐면요. 학문으로 연구가 됩니다. 공부하듯이 학문으로 연구가 되다가 점차 신학이 되죠. 종교를 공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되죠. 천주교는 평등사상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전파되지만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탄압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조선은 양반 중심의 질서였고 이것을 무너뜨린다라고 지배층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천주교는 제사까지 거부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죠. 어쨌든 이러한 천주교라고 하는 게 점점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게 되니 그게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인내천 사상이라고 역시 비슷해요. 인간은 하늘 아래 평등하다,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최재우 역시 신분제도에 대한 그런 저항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거는 사악한 종교다라고 했고 백성들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이유로 최재우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처형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인 최시영이 이제 물려받게 되죠. 최시영 때 드디어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조직같이 갖춰지게 되는 게 바로 용담유사와 동경대전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역시 평등 의식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조금씩 퍼져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뭐 동학농민운동이 퍼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게 되죠. 이것과 함께 이제 뭐 미륵신앙이라든지 이제 미륵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것이라든지 정감론 정씨가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사상, 이건 예언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이 유행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이 사회가 이제 변화가 심하고 굉장히 어지럽고 이러한 사회를 이러한 바로 사상이 대변해 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신문제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특징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한 것 중에 이제 가장 잘 출제되는 것은 바로 실학이죠. 실학과 실학 중공학과 중산학과 비교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서학, 동학 이런 것들도 이 시대를 표현하는 조선 후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들이고, 요거는 이제 추후에 근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나요? 잘했어요. 그래. 아령.